그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메마른 여자라며 나를 버렸다. 나는 그의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조용히 떠났고 세상으로부터 내 배를 숨겼다. 내 인생 가장 연약한 순간에 우리가 다시 마주쳤을 때 그는 비웃었다. 하지만 10분 후 운명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판사님의 망치 소리가 7개월이 지난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 3번의 짧은 망치질. 땅, 땅, 땅. 그 짧은 소리는 내가 5년간 힘들게 쌓아올린 결혼이라는 집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날 춥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법정에서 내 신부는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망가졌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여자일 뿐이었다. 전 남편 강지훈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난다. 법정 밖으로 나올 때 그의 눈에는 일말의 슬픔도 없었다. 오직 선명한 안도감만이 비쳤을 뿐이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더럽히던 썩은 쓰레기를 막 버린 사람 같았다. 그의 곁에는 복도에서 역겨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서 있던 최유라가 있었다. 그의 전 비서이자 내 전 친구였고, 이제는 그의 새 약혼녀가 된 그 여자는 우리의 이혼 서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부끄럼 없이 지훈의 팔에 매달렸다. 몸조리 잘해. 지훈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단점 받아줄 수 있는 남자 맞나? 나처럼 아이 필요 없는 남자로. 그 말은 녹슨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천천히 헤집는 것 같았다. 단점. 그는 5년간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을 나의 결함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제대로 종합검사를 받아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다. 지우는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항상 내가 원인이라고 단정 지었다. 내가 씨앗을 키울 수 없는 메마른 땅이라고. 나는 그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쓰디쓴 침을 삼키며 내 캐리어를 끌고 돌아섰다. 그 배신자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내 자존심은 그럴 만큼 싸구려가 아니었다. 하지만 신은 참 짓궂은 장난을 치는 분이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월세 오피스텔로 이사한 지 일주일 후 내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다. 아침마다 메스꺼웠고 가슴은 아팠으며 감정 기복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처음에는 이혼 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애써 무시하며 새로운 삶을 꾸리고 부업을 찾는데 몰두했다. 지훈이 준 위자료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는 유라와의 호화로운 결혼식, 피로연 비용을 모아야 한다는 핑계를 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메스꺼움을 달래기 위해 생강차를 끓이다가 우연히 구급상자를 열었고 과거에 쓰다 남은 임신 테스트기 하나를 발견했다. 매달 나에게 헛된 희망을 안겨주었던 그 테스트기였다. 떨리는 손과 회의적인 마음으로 시도해보았다. 3분의 기다림. 내 인생에서 가장 긴 3분이었다. 2줄의 붉은 선.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잠을 설쳐 헛것을 보는 건 아닌지 몇 번이고 눈을 비볐다. 하지만 그 선은 진짜였다. 선명하고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임신했다. 지훈의 아이였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아이. 다른 여자 때문에 나를 버리는 이유가 되었던 바로 그 아이. 세상이 2번째로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왜 하필 지금? 왜 그가 떠나기로 선택한 이 순간에? 왜 내가 완전히 혼자가 된 지금? 당장 지훈의 집으로 달려가 이 테스트기를 그의 얼굴에 던지며 소리치고 싶었다. 봐. 난 불임이 아니야. 당신이 참을성이 없었을 뿐이라고. 유라가 지훈에게 아이를 안겨줄 수 있는 유일한 여자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창백해질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 충동을 억눌렀다. 최종 판결 하루 전 유라가 전화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미나 씨, 주제 파악 좀 해요. 지훈 씨는 후계자가 필요하다고요. 그걸 못 해주면 기생충처럼 붙어 있지 말아요. 그리고 설령 미나 씨가 임신한다 해도 지훈 씨가 미나 씨처럼 지루한 여자가 낳은 애를 돌보고 싶어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내가 지훈에게 알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했다. 아마 그는 아이 때문에 내게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유라의 것이겠지. 혹은 더 최악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내게서 빼앗아 유라가 키우게 할지도 모른다. 내 핏덩이가 우리 가정을 망가뜨린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상상을 하니 피가 끓어올랐다.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나는 침묵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임신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헐렁한 옷을 입고 옛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했으며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다. 나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집에서 열심히 일하며 나중에 태어날 아이의 출산비와 분유값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원화를 모았다. 7개월이 고독 속에서 흘렀다. 내 배는 점점 불러왔고 외로운 밤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나는 종종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다. 이 죄 없는 태아에게 폭풍우 속에서 태어나게 한 것을 사과했다. 아가, 엄마를 용서해줘. 매일 밤 속삭였다. 여기엔 아빠가 없지만 엄마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약속할게. 우리 둘만으로도 우린 강해. 오늘 밤 3층 오피스텔 창밖으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마치 세상이 분노한 듯 번개가 내리쳤다. 나는 소파에 앉아 내일 아침까지 보내야 할 로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아랫배에서 작은 폭발이 느껴졌다. 펑 하고 물풍선이 터지는 듯한 느낌. 다음 순간 따뜻한 액체가 내 홈웨어 원피스와 소파를 적시며 쏟아져 내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바닥에 고이기 시작하는 양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숨이 굳었다. 아직 때가 아닌데 의사 선생님의 예상으로는 2주는 더 남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 아기는 세상을 보고 싶어 참을성이 없었나 보다. 아니면 엄마에게 친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지도. 고통은 곧바로 찾아왔다.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다. 허리와 배를 잔인하게 움켜쥐는 경련의 파도였다. 나는 신음하며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다. 아가, 조금만 참아. 조금만. 나는 일어서려고 애쓰며 신음했다. 다리가 심하게 떨렸다. 나는 혼자였다. 차키를 들고 대기하는 지훈도 아기 가방을 챙기느라 분주한 시어머니도 없었다. 오직 나와 문 옆에 미리 싸둔 출산 가방. 그리고 내 인내심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고통뿐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 카카오 택시를 불렀다. 병원 주소를 입력하는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다. 하느님, 제게 힘을 주세요. 울음을 참으며 기도했다. 정신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제 아이는 제가 필요해요. 그날 밤 쏟아지는 비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나는 홀로 목숨을 건 싸움을 준비했다. 내가 향하는 병원에서 과거가 이 진통보다 더 끔찍한 충격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내가 탄 택시는 미친 듯이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달렸다. 자동차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좌우로 움직이며 물줄기를 걷어내려 애썼지만 앞 유리는 여전히 흐릿했다. 지금 내 미래처럼 흐릿하게. 나는 뒷좌석에 앉아 문이 손잡이를 잇는 힘껏 쥐었다. 5분마다 고통의 파도가 밀려왔다. 거대한 손이 내 자궁을 비틀고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었다. 옥수수알만 한 식은땀이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눈물과 뒤섞였다. 손님 괜찮으세요? 앞좌석의 택시 기사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다. 중년의 아저씨였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계속 나를 쳐다보았다. 아마 깨끗한 자기 차 시트에서 내가 아기를 낳을까봐 두려웠을 것이다. 아파요, 아저씨.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 나는 또 다른 진통이 시작될 때 숨을 참으며 겨우 대답했다. 하지만 조심해서요. 길이 미끄러우니까요. 네, 손님. 서두르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남편분은 병원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 순진한 질문은 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프게 내 가슴을 찔렀다. 남편, 그 단어가 너무나 낯설고 고통스럽게 들렸다. 나는 대답할 힘도 없이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젖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과거의 그림자가 망가진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다시 돌아갔다. 그날 밤이 생각났다. 지훈이 좌절감의 꽃병을 벽에 던졌던 밤. 넌 쓸모없는 여자야. 박민아, 그가 소리쳤다. 나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들도 다 애가 둘이야. 우린 하나도 없어. 내 문제 있는 자궁 때문에 이 집이 무덤처럼 조용하잖아. 내가 그의 발치에 무릎 꿇고 울면서 제발 좀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했던 기억이 났다. 우리 시험관 아기 시술해봐요, 여보. 아니면 입양이라도 먼저 해서 내가 제안했었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뿌리쳤다. 비싸. 내 돈은 자동차 할부금이랑 우리 생활비로 다 나가. 시험관 시술이 싼 줄 알아. 그리고 난 의학기술로 조작된 애 말고 우월한 유전자로 자연스럽게 태어난 애를 원해. 기능에 장애가 있는 엄마한테서 말고. 기능장애. 그 말은 지금까지도 내 귓가에 맴돌고 있다. 지금의 나를 봐, 여보. 이 기능장애가 당신의 핏줄을 낳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어. 당신의 도움 없이, 당신의 돈 없이, 당신의 존재 없이. 으악, 차가 무릉덩이를 지나치며 덜컹거릴 때 나는 비명을 질렀다. 죄송합니다, 손님. 아이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네요. 택시 기사님이 초조하게 외쳤다. 나는 코로 길게 숨을 들여 매일 밤방에서 혼자 유튜브 영상으로 배운 호흡법이었다.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다. 남편 없이 배부른 몸으로 혼자 가는 게 부끄러워 부부 요가, 교실 같은 건 다닐 수 없었다.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나는 아이의 얼굴을 상상했다. 나를 닮았을까? 아니면 그를 닮았을까? 솔직히 아이 얼굴이 지훈을 닮았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내가 아이를 미워하게 될까봐. 하지만 그 사악한 생각을 서둘러 지웠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이 아이는 잘못된 시간에 혹은 어쩌면 나를 외로움에서 구해줄 가장 적절한 시간에 찾아온 축복이다. 다 왔습니다, 손님. 저기가 로비예요. 택시 기사님의 말에 나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차는 꽤 고급스러운 사립 병원 로비로 들어섰다. 밝은 조명이 켜진 높은 건물은 내게 희망의 요새처럼 보였다. 나는 일부러 이 도시 최고의 병원을 선택했고 내 모든 저축을 털어 VIP 출산 패키지를 결제했다. 내 아이를 아무 데서나 낳고 싶지 않았다. 지훈 없이도 내 아이에게 최고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나는 그의 돈이 필요 없었다. 기사 아저씨는 서둘러 내려 차를 돌아 내 문을 열어주었다. 로비 지붕이 꽤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위해 우산을 씌워주었다. 천천히요. 손님, 휠체어 불러드릴까요? 그가 친절하게 물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네, 부탁드려요. 걸을 힘이 없어요. 나는 속삭였다. 다리가 젤리처럼 변한 것 같았다. 바지와 홈웨어 원피스는 계속 흘러나오는 양수로 흠뻑 젖어 있었다. 기사님은 입구의 보안 요원에게 달려갔다. 나는 로비 기둥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차가운 밤 공기가 뼈를 찔러 몸이 떨렸다. 로비 벽의 큰 시계는 밤 11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로비는 꽤 한산했다. 접수 데스크에 몇 명의 간호사가 지키고 있었고 대기실에는 몇몇 환자 가족들이 졸고 있었다. 진통이 다시 찾아왔을 때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더 강하고 더 길었다. 나는 아랫배를 움켜쥐었다. 조금만 더, 아가, 곧 만나자. 내가 눈을 떴을 때 보안 요원이 휠체어를 가지고 와 있었다. 나는 힘겹게 몸을 앉혔다. 이제 내 체중을 지탱하지 않아도 되니 훨씬 나았다. 혼자 오셨습니까? 가족분은 어디 계신가요? 보안 요원이 나를 밀기 시작하며 물었다. 또 그 질문이었다. 남편은 지금 지방 출장 중이에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오피스텔 이웃에게, 동네 야채 가게 아주머니에게, 온라인 동료에게 수백 번도 더 했던 거짓말. 아이고, 안 됐네요. 자, 이쪽으로요. 산부인과 응급실로 가기 전에 원무과에 잠시 들르겠습니다.
그는 나를 자동문 근처에 있는 원무과 데스크로 밀었다. 우리가 원무과 직원이 컴퓨터에서 내 예약 정보를 찾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내 뒤에 자동 유리문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밖에서 들어온 차가운 공기가 내가 잘 아는 향수 냄새를 실어왔다. 머스크와 샌다루드가 섞인 향. 내가 마지막 생일 선물로 지훈에게 주었던 그 비싼 향수 냄새였다. 심장이 잠시 멈췄다. 진통 때문이 아니라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아, 자기야, 좀 천천히 가. 이 빌어먹을 하이힐 때문에 발 까졌잖아. 한 여자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로비의 정적을 깼다. 그 목소리, 유라의 목소리였다. 나는 휠체어에서 얼어붙었다. 등이 뻣뻣해졌다. 고개를 돌리고 싶지 않았다. 보안 요원이 어서 나를 밀고 가주길 바랐다. 하느님 제발 지금은 안 돼요.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그들과 마주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알았어, 자기야. 좀 참아봐. 파티 갈 거면 높은 구두 신지 말라고 했잖아.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지훈의 목소리. 예전에 잠들기 전 사랑을 속삭여주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들렸다. 박민아님, 내 앞에 원무과 직원이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예약 확인되셨습니다. VVIP 튤립실 맞으시죠? 젠장. 직원이 내 이름을 크게 불렀다. 내 뒤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미나, 지훈의 목소리가 망설이듯 하지만 아주 가깝게 들렸다. 나는 불운한 내 운명을 저주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천천히 보안요원은 환자 가족이 부르는 줄 알고 내 휠체어를 돌렸다.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있었다. 단추를 풀어 헤친 멋진 정장 차림의 지훈이 나를 보고 굳어 있었다. 그의 옆에는 몸매가 드러나는 새빨간 파티 드레스를 입은 유라가 지훈의 팔에 매달려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충격으로 가득했다. 지훈의 시선은 내 얼굴에 머물지 않았다. 그의 눈은 내 젖은 홈웨어 원피스 아래로 불룩 솟아오른 배에 똑바로 향해 있었다. 당신. 지훈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 배를 가리켰다. 그의 얼굴은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 배는 왜 그렇게 부른 거야? 종양이야? 멍청한 질문. 나는 지금 산부인과 병원 로비에서 양수가 뚝뚝 떨어지는 채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어떤 종양이 양수를 터뜨린단 말인가? 충격에서 먼저 깨어난 것은 유라였다. 그녀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경멸이 가득한 웃음이었다. 종양은 무슨? 저것 좀 봐. 자기야. 다리는 붓고 얼굴은 퉁퉁 부었잖아. 임신한 거야, 임신. 임신? 지우는 마치 외국어라도 되는 듯 그 단어를 반복했다. 그는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비난하는 투로 바뀌었다. 누구랑 온 거야? 내 새남편은 어딨어? 그는 침을 삼켰다. 그의 눈이 의심으로 가늘어졌다. 설마 너 사고 친 거야? 진통의 고통이 다시 밀려왔다. 이번에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와 함께였다. 나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전 남편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의 아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 거만하게 서 있는 유라를 보고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이제 와서 벙어리 행세야? 지훈이 소리쳤다. 대답해. 누구애야? 이혼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배가 그 모양인 걸 보면 나랑 살 때 바람 피운 거지? 와, 대단하다, 박민아. 순진한 척 하더니 싸구려였어. 나는 아랫입술을 피가 날 때까지 깨물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의 비난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10분. 운명이 이 상황을 뒤집기 전까지 10분만 버티면 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얼굴을 한 이 악마 앞에서의 10분은 지옥에서의 10년처럼 느껴졌다. 10분. 내가 한때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는데 필요한 시간은 단 10분이었다. 시간은 로비 벽시계의 거만한 똑딱 소리에 맞춰 기어가듯 느리게 흘렀다.
내 앞에는 여전히 지훈이 시뻘개진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은 이유 없는 분노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 한편 내 자리를 빼앗은 유라는 팔짱을 낀 채 마치 내가 자기 명품 구두 끝에 묻은 오물이라도 되는 양날을 쳐다보고 있었다. 대답해, 미나. 지훈이 다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병원 로비에 울려 퍼졌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몇몇 방문객들이 수군거리며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누구 애냐고? 바람 피운 거지? 어쩐지 내가 밤늦게 들어가면 손도 못 대게 하더라. 다른 놈 씨를 품고 있었던 거였어. 너무나 악랄한 비난이었다. 과거에 내가 그를 거부했던 건 그가 술에 취해 다른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나중에야 그게 유라의 향수였다는 걸 알았지만, 하지만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입이 굳게 닫혔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진통의 고통이 점점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내 자궁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나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때까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나는 애써 눈물을 참았다. 됐어, 자기야. 유라가 과장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녀는 코앞에서 손을 휘휘 저었다. 그냥 가자. 쉰내 나는 게 꼭 시장 바닥 냄새 같아. 사고 쳐서 임신한 이혼녀 신경 쓸 레벨이 아니잖아, 우리. 여기서 구걸하게 내버려둬. 늑다리 스폰서가 와서 출산비 내주기만 기다리고 있겠지. 안 돼, 유라. 지훈이 완강하게 거절했다. 그의 남성적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었다. 난 얘가 날 속였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 거야. 자기는 불임이라더니 임신을 했잖아. 그동안 바람 피운 걸 숨기려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나는 고통의 틈새로 눈을 감고 길게 숨을 쉬었다. 하느님, 제게 힘을 주세요. 이 사악한 목소리들로부터 제 아이를 지켜주세요. 침묵 속에서 지난 7개월의 힘든 시간이 떠올랐다. 심한 입덧으로 한밤중에 혼자 화장실로 기어가야 했던 시간들. 임산부는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 면접을 볼 때 배가 나온 것을 감추기 위해 복대를 해야 했던 시간들. 내가 가진 유일한 금부치였던 결혼 반지를 팔아 고급 임산부 비타민과 분유를 샀던 기억이 났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 그런데 지금 생물학적 아버지가 여기에 서서 이 순결한 아이를 사생아라고 비난하고 있었다. 박민아, 귀먹었어? 지훈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잡으려는 듯 올라왔다. 내 휠체어를 밀던 보안 요원은 망설이는 듯 보였다. 그는 나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값비싼 정장을 입은 지훈의 행색을 보고 기가 죽은 모양이었다. 그는 그저 뒤로 조금 물러나 내 휠체어를 지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길 뿐이었다. 아저씨,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내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아무데도 못 가. 지훈이 보안요원에게 명령했다.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이 병원 원장 부를 거야. 불건전한 환자가 편안함을 해치고 있다고 신고할 거라고. 지훈의 손이 내 머리카락 끝에 거의 닿으려는 순간 접수 데스크 뒤편에서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들렸다. 방문객들이 사용하는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니었다. VVIP 엘리베이터였다. 특정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금빛으로 장식된 엘리베이터. 띵!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렸다. 지훈의 고함으로 시끄럽던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 있는 아우라가 너무나 강해서 그를 보는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흠 하나 없이 깨끗하고 긴 흰색 의사가운을 입은 키 크고 건장한 남자. 그의 왼쪽 가슴에는 한태준 박사,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장이라고 쓰인 금색 명찰이 달려 있었다. 그는 단호한 턱선과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매의 눈을 가진 잘생긴 남자였다. 그의 뒤에는 3명의 수간호사와 검은색 사파리 정장을 입은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빠르게 걸었고 그들의 구두 소리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위험 있게 울려 퍼졌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왕을 맞이하는 백성처럼 자동적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한태준 박사의 시선이 빠르게 실내를 훑었고 내가 있는 곳에서 정확히 멈췄다. 진지했던 그의 얼굴이 깊은 걱정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미나. 그가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중후하고 무게감 있으며 소유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길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지훈과 유라를 무시하고 내게 반쯤 달려왔다. 태주는 내 휠체어 옆에 바로 무릎을 꿇고 나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차갑고 떨리는 내 손을 즉시 감쌌다. 미안해. 자기야. 내가 늦게 내려왔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위엄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는 자신의 실크 손수건으로 내 이마의 땀을 닦아주었다. 왜 내 개인 번호로 바로 전화 안 했어? 왜 접수 데스크를 통해서 연락한 거야? 많이 아파? 나는 태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난 7개월 동안 항상 내게 힘을 주었던 그 눈. 태준은 단순한 내 주치의가 아니었다. 그는 내 어린 시절 친구였다. 내가 지훈을 선택하면서 헤어졌지만 이제는 나의 구원 천사로 다시 돌아온 나의 첫사랑. 아파, 태준 씨. 양수가 터졌어. 내가 힘없이 속삭였다. 태준은 즉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뒤에 있는 간호사들을 바라보며 다시 단호해졌다. 김수 간호사님, 프레지덴셜 스위트 준비해 주세요. 코드 레드입니다. 마취과 의사와 신생아 집중 치료팀은 지금 바로 수술실에서 대기하도록 하세요. 응급 상황 대비해서 일반 응급실 거치지 말고 원장 전용 통로 이용합니다. 네, 원장님. 간호사들은 일제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답했다. 아까부터 멍하니 있던 지훈이 마침내 충격에서 벗어났다. 그는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그의 자존심은 다른 남자가, 그것도 자기보다 훨씬 대단해 보이는 남자가 자기 전 아내를 만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어이, 의사 양반. 지훈이 자신의 우위를 되찾으려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 누군데 내 전 아내 몸에 손을 대? 내가 지금 이 여자랑 얘기 중이잖아.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쇼. 태주는 내 휠체어를 밀려던 동작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지훈과 마주했다. 태준의 시선은 차갑고 꿰뚫는 듯 했으며 살기마저 느껴졌다. 그는 마치 지훈이 자신의 흰 가운에 묻은 먼지라도 되는 양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전 아내? 태준이 평탄한 어조로 되물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정정해 주시죠. 선생님, 전 아내라면 당신은 더 이상 박미나 씨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긴 제 병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제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제 말이 곧 법입니다. 당신은 지금 제 VVIP 환자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유라가 비웃었다. 그 웃음은 어색하게 들렸다. 망상도 심하시네, 의사 선생님. 걘 그냥 가난한 이혼녀예요. 방금도 카카오 택시 타고 왔다고요. VVIP는 무슨, 빚을 졌거나 건강보험으로 왔겠죠. 태주는 유라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뒤에 있던 사파리 복장의 보안요원 2명에게 손가락을 까딱했다. 박 부장님, 최 과장님. 태준이 차분하게 불렀다. 이 두 사람 제압하세요. 소란을 피우고 우선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지로는 저항하면 끌어내세요. 계속 소리 지르면 의료시설 내 업무 방해 및 폭력 협박 혐의로 경찰 부르시고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거구의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앞으로 나섰다. 그들의 그림자만으로도 지우는 2걸음 물러섰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 건드리지 마. 나도 법 좀 알아. 너희들 고소할 수 있어. 지우는 보안요원의 강한 팔이 어깨를 잡자 당황해서 소리쳤다. 내 남자 놔줘. 이 미친 의사야. 박민아, 너 이 의사한테 꼬리 친 거지?
유라도 끌려 나가며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다. 태주는 뒤에서 들려오는 저속한 고함들을 무시하고 다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 지었다. 내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미소였다. 저 쓰레기 같은 소리들은 무시해. 미나. 호흡에 집중해. 우리 꼬마 영웅을 곧 맞이하게 될 거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서 나가자. 태준이 직접 휠체어를 잡고 아직 열려있는 VVIP 엘리베이터로 나를 밀었다. 간호사들이 우리를 둘러싸 보호막을 형성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힐 때 나는 마지막으로 아주 통쾌한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지훈이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로비 전체의 구경거리가 된 창피함으로 시뻘개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충격, 혼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다. 바깥 세상의 소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차분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제 안전해. 태준이 내 손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사함 때문이었다. 10분 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여왕 대접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훈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상대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멈추며 우리가 병원 건물 최상층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이 전용층은 조용하고 차분한 라벤더 향이 감돌았다. 아래층 로비의 혼란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두꺼운 카펫이 우리의 발소리를 흡수했고 벽에는 값비싼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내가 지난 7개월간 숨어 지냈던 좁은 월세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태주는 나를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밀고 들어갔다. 이 방은 병실이라기보다 5성급 호텔의 펜트하우스에 가까웠다.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가 놓인 넓은 거실, 양문형 냉장고가 완비된 개인 주방, 그리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비 내리는 도시의 야경이 반짝였다. 방 한가운데에는 최첨단 전동분만 침대가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몇 분 만에 나는 부드러운 분홍색면 환자복으로 갈아입었고 손등에는 조금의 통증도 없이 수액이 연결되었다. 태아심음 감시장치가 내 배에 부착되어 빠르고 강한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었다. 쿵쿵쿵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아기 심박수 분당 145회로 아주 좋습니다. 자궁문은 6신임 열렸네요. 미나 씨, 혼자서 6신임 열릴 때까지 참으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나를 진찰한 수간호사가 감탄하며 칭찬했다. 나는 그저 힘없이 미소 지었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는걸요, 간호사님.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태주는 잠시 나갔다가 파란색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그 의료복을 입으니 한층 더 멋있어 보였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내 침대 옆에 앉아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제 설명해봐. 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왜 저 아래서 그 개자식이 너를 모욕하게 내버려 둔 거야? 왜 그 자식애라고 바로 말하지 않았어? 나는 한숨을 쉬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장식된 방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한테 어떤 권리도 주고 싶지 않았어. 태준 씨, 내가 임신한 걸 알면 이 아이를 빼앗아갈까봐 무서웠어. 아니면 더 최악은 유라를 내 아이의 새엄마로 만들까봐. 그건 정말 싫어. 태준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는 너한테서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어, 미나. 내가 여기 있는 한 그는 내 아기 손톱 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거야. 내가 보안팀에 2층으로의 접근을 차단하라고 지시했어. 그의 사진은 모든 경비 초소에 출입 금지 인물로 공유됐고, 고마워.
태준 씨, 나한테 너무 잘해주네. 난 그냥 평범한 환자인데 이렇게 호화로운 병실료는 감당 못해. 태준이 내 입술에 검지를 갖다 대며 내 말을 막았다. 쉿,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넌 평범한 환자가 아니라고. 넌 내가 10년 동안 찾아 헤맨 여자야. 그리고 비용은 그냥 투자라고 생각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그는 윙크하며 긴장된 분위기를 풀려고 했고 그 덕에 진통 속에서도 내 뺨이 붉어졌다. 갑자기 방문이 조심스럽게 노크되었다. 젊은 간호사가 웃음을 참는 듯한 미묘한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들고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원장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무슨 일이죠? 태준이 내 손을 놓지 않은 채 물었다. 그게요, 원장님. 아까 로비에서 소란 피우던 남자분이요. 아직 아래층 접수 데스크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미나 씨의 의료 기록을 요구하면서 자기가 남편이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대요. 태준이 비웃었다. 그래서 우리 접수 직원이 아주 똑똑하게 대처했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 시스템상 박미나님은 미혼모이자 병원의 주요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정보에 선생님 성함은 없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더 난리를 치면서 산모의 임신 주수를 물어봤다고 해요. 나는 숨을 참았다. 바로 이때다. 그래서 태준이 재촉했다. 접수 직원이 의료 기록대로 솔직하게 대답했대요. 박미나님은 임신 39주 만삭입니다. 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남자 얼굴이 시체처럼 새하얘졌대요, 원장님. 간호사가 킥킥거렸다. 제가 마침 서류 가지러 거기 있었거든요. 그 남자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넋나간 사람처럼 서 있더래요.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뭘 막 계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개월수를 세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힘이 빠졌는지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서 보안요원한테 또 혼났어요. 태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돌아보았다. 거봐, 수학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 이혼 후 7개월, 임신 9개월. 초등학생도 그 씨앗이 판사망치 두드리기 2개월 전에 심어졌다는 건 알겠지. 나는 지금 지훈의 얼굴을 상상했다.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얼굴.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아닌 내가 불임이고 내가 문제라고 굳게 믿으며 현실을 부정하며 살아왔다. 그는 더 임신 가능성이 높은 다른 여자와 행복해질 것이라는 확신에 차 나를 버렸다. 그리고 이제 진실이 그의 뺨을 세게 후려친 것이다. 나는 임신이 가능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이 아이는 그의 친자식이었다. 그가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버린 아이. 그 촌스러운 빨간 옷 입은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태준이 이 보고를 즐기는 듯 다시 물었다. 아, 그건 더 가관이었어요, 원장님. 간호사가 신나서 말을 이었다. 그 빨간 옷 입은 여자는 오히려 그 남자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야, 뭘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 당연히 다른 놈 애지. 바보같이 굴지 마. 우린 피부과 가려고 온 거지. 당신 전 부인 뒤치다꺼리 하러 온 게 아니잖아.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더니 로비에서 둘이 엄청 싸우는 거예요. 옷 잡아당기면서 난리쳐서 보안 요원들 구경거리가 됐죠.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아프면서도 통쾌했다. 남의 고통 위에 세운 가정은 결코 견고할 수 없다. 그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든 이미 혼인신고를 했든 나는 상관없다. 하지만 이미 대중 앞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저 아래서 서로 물어뜯게 내버려둬.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간호사님, 저들이 여기 못 올라오게 확실히 하세요. 계속 소란 피우면 진짜 경찰 부르시고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간호사가 방을 나갔다. 나는 다시 격렬한 진통의 파도를 느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 긴 신음이 터져 나왔다. 아파. 태준이 즉시 경계태세를 갖췄다. 그는 태아심음 감시 장치 모니터를 확인했다. 좋아, 진통이 더 강해지고 있어. 자궁문이 더 열렸을 거야. 미나, 내 말 들어.
넌 여기서 안전해. 아기한테만 집중해. 로비에 있는 그 멍청한 남자는 잊어. 그는 그냥 과거일 뿐이야. 내 미래는 바로 여기 내 뱃속에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눈가에서 흘러내렸다. 이 방음벽 너머에서 나는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 저 아래에서 지훈은 아마 후회에 잠식되고 있을 것이다. 그는 분명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고 있을 것이다. 나를 불임이라고 비난했던 순간, 나를 버리지 말고 안아주었어야 했던 순간, 태준 씨, 나는 가빠지는 숨 사이로 그를 불렀다. 응, 미나,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태준 씨가 이 아이의 이름을 축복하며 처음으로 불러주세요. 아이가 처음 듣는 목소리가 자기를 버린 아빠 목소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내 이마에 존경과 애정이 담긴 키스를 했다. 몇 년간 지훈에게서는 결코 받아보지 못했던 키스였다.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이 될 거야. 미나, 네가 허락한다면 내가 이 아이의 아빠가 되어줄게. 그 말은 내게 천연 마취제와도 같았다. 출산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지훈의 마음속 폭풍처럼. 하지만 여기, 이 방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준비가 되었다. 내가 실패한 여자가 아니라는 살아있는 증거를 낳을 준비가. 시간은 이 프레지덴셜 스위트 분만실 안에서 그 차원을 잃어버린 듯 했다. 오직 고통과 땀, 그리고 삶과 죽음 사이의 사투만이 존재했다. 매 순간이 한 세기처럼 느껴졌다. 진통은 쉴 새 없이 찾아왔다. 점점 더 간격이 좁아지며 내 허리와 배를 무자비하게 강타했다. 새로운 생명이 나올 길을 터주기 위해 뼈가 하나씩 으스러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숨 길게 들이마셔. 미나. 입으로 천천히 내뱉고. 좋아. 그렇게. 한태준 박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왔다. 이 고통의 폭풍 속에서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의 손은 단 한순간도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나는 왼손으로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고 오른손으로는 태준의 손을 내 손톱이 그의 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었다. 아파. 태준 씨, 더는 못하겠어. 죽을 것 같아.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신음했다. 넌 강해, 미나. 내가 아는 여자 중에 가장 강해. 누가 너와 함께 싸우고 있는지 기억해. 내 아기, 그 아이도 지금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싸우고 있어. 지금 포기하면 안 돼. 태준이 내 귓가에 바로 속삭였다. 그는 시원한 물티슈로 내 얼굴을 덮은 땀을 닦아주었다. 내 주위의 간호사들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움직이며 집중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방 조명은 편안함을 주기 위해 약간 어둡게 조절되었다. 자국문 다 열렸습니다. 원장님. 침대 발치에 서 있던 수간호사가 보고했다. 아기 머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머리숱이 많네요. 그 보고를 듣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머리숱이 많다고 내 아기가 바로 저기에 있다. 지난 7개월간 조용히 숨어 있던 아이. 아빠에게 숨쉬기도 전에 거부당한 아이. 좋아, 미나. 내 신호에 맞춰. 알겠지? 태준이 자세를 바꿨다. 이제 그는 분만을 지휘할 준비를 했다. 의료용 마스크로 가려졌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나를 믿게 만드는 리더십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진통이 다시 오면 배에 힘을 모아. 턱은 가슴에 붙이고 눈은 배를 보면서 있는 힘껏 힘을 줘. 목으로 소리 내지 말고 아주 단단한 변을 보는 것처럼 아래로 밀어내는 거야. 준비됐어?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1분 후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다. 몸이 반으로 갈라지는 듯한 엄청난 고통이었다. 지금이야. 미나. 밀어. 태준이 명령했다. 나는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았다. 모든 고통과 분노, 희망을 하나의 거대한 힘으로 밀어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목에 핏대가 섰다. 좋아. 조금만 더.
머리가 거의 다 나왔어. 다시 숨 들이마시고 한 번 더. 나는 계속해서 힘을 주었다. 땀이 환자복을 흠뻑 적셨다. 아래쪽이 찢어지는 듯 뜨겁고 아팠지만 상관없었다. 오직 내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랐다. 지훈에게, 유라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내 자궁이 건강하다는 것을, 내가 온전한 엄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한 번만 더, 자기야. 어깨가 나올 수 있게 가장 강하게 한 번만 더. 자, 우리 용사를 위해서 태준이 힘을 북돋아 주었다. 억눌린 비명과 함께 나는 마지막 남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나를 얕보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것을 연료로 삼았다. 쑥, 갑자기 그 엄청난 압박감이 사라졌다. 몸이 순식간에 가벼워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소리가 방의 정적을 깼다. 응애, 응애, 응애. 그 울음소리, 우렁차고 강하고 방 안을 가득 메우는 그 소리. 생명의 울음소리. 내 눈물이 땀과 뒤섞여 터져 나왔다. 나는 흐느껴 울었다.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다. 내 아기 목소리였다. 지훈과의 5년 결혼 생활 동안 헛된 망상에 불과했던 그 소리. 내가 이혼당하고 모욕당하면서까지 듣고 싶었던 그 소리. 이제 그 소리가 현실이 되어 이 VVIP 병실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완벽해요. 남자 아기고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정상입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아직 붉고 피가 묻어있는 작은 아기를 높이 드러내게 보여주었다. 내 눈은 흐릿하게 그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꿈틀거리며 마치 세상에 주먹을 날리는 것처럼 손을 꽉 쥐고 있었다. 태주는 캥거루 케어를 위해 아기를 내 가슴 위에 올려주었다. 따뜻하고 축축한 아기의 피부가 내 가슴에 닿았다. 마법 같은 감각이었다. 그 순간 출산의 모든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직 터질 듯한 사랑만이 가슴을 가득 채워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아기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기는 지훈을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오뚝한 콧날, 얇은 입술, 심지어 짙은 검은 머리카락까지 모든 것이 그의 아버지의 복제품이었다. 지훈의 유전자는 이 아기의 외모를 너무나도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마치 신이 이죄 없는 얼굴을 통해 지훈을 꾸짖으려는 의도인 것처럼. 하지만 아기가 부은 눈을 천천히 떴을 때 나는 그곳에서 나를 보았다. 그 눈. 부드럽고 동그란 눈. 바로 내 눈이었다. 안녕, 아가. 안녕, 내 아들. 나는 쉰 목소리로 속삭이며 피와 양수 냄새가 나는 아기의 정수리에 입을 맞췄.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였다. 어서 와. 엄마를 용서해줘. 우리 혼자 싸워야 했어. 정말 잘생겼어. 미나, 엄마를 닮아서. 태준이 마스크 너머로 미소 지으며 칭찬했다. 그는 아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름은? 나는 커다란 통유리창 밖을 보았다. 밖에 폭풍우는 잦아들고 가랑비만 내리고 있었다. 동쪽 하늘에서는 황금빛 한 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나타나기 시작했다. 곧 해가 뜰 것이다. 새벽이요. 나는 확신에 차 대답했다. 내 인생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찾아온 빛이니까 이름은 새벽이에요. 새벽, 멋진 이름이네. 태준이 칭찬했다. 이제 내 약속을 지키게 해줘. 태준은 새벽이의 오른쪽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감미롭고 경건한 목소리로 그는 아이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주며 축복의 말을 속삭였다. 새벽아, 이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 부디 건강하고 지혜롭고 행복하게 자라렴. 태준의 목소리가 감미롭게 울려 퍼졌다. 내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내렸다. 원래는 지훈의 몫이어야 했다. 아버지가 이 아이의 귓가에 처음으로 세상의 축복을 속삭여 주어야 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자신의 자존심과 욕망을 위해 아이를 버렸다. 그리고 여기 아무 관계도 아닌 다른 남자가 진심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시끄럽게 울던 새벽이는 그 축복의 말을 듣고 서서히 진정했다.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편안해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평화는 깨졌다. 태준이 말을 끝마치는 순간 우리 병실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남자의 고함 소리,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놔. 아기 소리 들었어. 내 아들이라고. 그 목소리. 지훈의 목소리였다. 그가 로비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겨우 진정되었던 심장이 공포로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새벽이를 꽉 껴안았다. 나의 보호 본능이 불타올랐다. 저 사람이 밖에 있어. 나는 겁에 질려 중얼거렸다. 태주는 몸을 바로 세웠다. 아기를 축복하며 부드러웠던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차갑고 단호하게 변했다. 그는 의료용 장갑을 벗어 의료 폐기물통에 거칠게 던져 넣었다. 간호사님, 미나 씨와 아기를 지켜주세요. 안에서 문을 잠그고 제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마세요. 태준이 간호사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네, 원장님. 태준은 나를 바라보며 안심시키는 고갯짓을 했다. 여기 있어. 새벽이랑 좋은 시간 보내. 문 앞의 쓰레기는 내가 처리할게. 태준은 위풍당당하게 출입문으로 걸어갔다. 그의 등은 넓고 단단해 보였다. 우리 둘을 위한 방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 문이 열리고 태준이 밖으로 나갔다가 등 뒤로 문을 다시 굳게 닫았다. 그는 지옥의 문지기가 죄인을 심판할 준비를 하듯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섰다. VVIP 복도의 상황은 꽤 혼란스러웠다. 덩치 큰 보안요원 2명이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지훈을 제압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의 비싼 정장은 구겨졌고 넥타이는 삐뚤어졌으며 단정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좌절의 눈물로 시뻘개져 있었다. 지훈 뒤에는 유라가 명품백을 든 채 시큰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태어난 아기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지훈의 히스테릭한 행동으로 창피를 당했다고 느끼는 듯 짜증이 나 보였다. 놔, 들어가야 해. 아기 울음소리 들었어. 지훈이 보안 요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있는 힘껏 발버둥 쳤다. 붙잡아. 태준이 차갑게 명령했다. 태준이 나온 것을 보자 지훈은 잠시 발버둥을 멈췄다. 그의 눈은 태준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숨을 헐떡였다. 의사 양반 비켜. 안에 내 전 아내가 있잖아. 맞지? 방금 애 낳았지? 남자 아기 울음소리 들었어. 내 아들이야. 내가 아빠라고. 태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현미경 아래에 박테리아 표본을 보듯 무표정한 시선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아빠?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제가 알기로 안에 있는 환자는 의학적인 이유로 이혼당한 이혼녀인데요. 모르는 척하지 마. 의사 양반. 지훈이 떨리는 검지로 태준의 얼굴을 가리켰다. 미나는 이혼하고 7개월 만에 임신했어. 그건 분명 내 애야. 우리 5년 동안 결혼했어. 난 걔 주기를 알아. 그렇게 빨리 바람 피울 애가 아니라고. 내 핏줄이야. 아. 태준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래서 당신 아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법정에서는 성경에 손을 얹고 박미나 씨가 불임이고 그녀의 자궁은 메마르고 쓸모없다고 맹세하지 않으셨나요? 그 이유로 이혼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지우는 자신의 말에 스스로 덫에 걸려 침묵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내가 잘못 생각했어. 걔는 임신할 수 있었어. 나와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잘못 이혼했어. 잘못 생각했다고요? 태준이 비웃었다.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웃음이었다. 당신은 잘못 생각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 당신은 멍청하고 사악한 겁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당신 자신을 검사해 본 적이 없죠. 당신은 바로 아내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녀가 9개월 동안 혼자 싸우고 사생아를 임신했다는 오명을 견디고 혼자서 고통을 참아낸 후에야 갑자기 나타나서 권리가 있다고 느끼는 겁니까? 내가 아빠야.
내 피가 그 아이 몸에 흐르고 있다고 지훈이 다시 소리쳤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절망적으로 들렸다. 내가 그 아이 이름을 불러줄 권리가 있어. 내가 이름을 지어줄 권리가 있다고. 내 아들을 보고 싶어. 비켜. 지훈이 다시 앞으로 돌진하려 했다. 하지만 태준은 차분하게 한 손으로 지훈의 가슴을 막았다. 태준의 손길은 너무나 강해서 지훈은 뒤로 비틀거렸다. 당신은 늦었어.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 아이는 이미 내가 이름을 불러주며 축복했어. 그 아이는 이미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고, 그리고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라는 비워둘 거야. 왜냐하면 미나와 그 아이에게 당신은 7개월 전부터 죽은 사람이니까. 지우는 눈을 크게 떴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한테는 그럴 권리 없어. 미나야. 미나야 나와봐. 자기야. 그만해. 창피하게. 유라가 갑자기 앞으로 나와 지훈의 정장 소매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왜 저 이혼녀한테 구걸하고 있는 거야? 저거 사생하잖아. 설령 자기 애라고 해도 그래서 뭐? 우리 곧 결혼할 거잖아. 저 냄새나는 갓난애 때문에 우리 결혼 취소할 거야? 지훈이 유라를 매서운 눈초리로 돌아보았다. 유라, 넌 몰라. 저 아이는 내 후계자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미나가 내게 아이를 줬어. 난 걔랑 이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짝. 날카로운 소리가 울리며 지훈의 뺨에 손자국이 남았다. 유라가 사람들 앞에서 그의 뺨을 때린 것이다. 미쳤어 진짜. 유라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래서 나랑 결혼하는 거 후회한다는 거야? 저 촌스러운 박미나가 애 낳았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럼 난 뭔데? 난 그냥 도피처였어? 그런 게 아니야. 유라, 지훈이 붉어진 뺨을 감싸 쥐었다. 하지만 난 아이를 원해. 너도 나중에 나한테 아이 낳아줄 수 있잖아. 잘 들어 자기야. 유라가 큰 소리로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내가 자기랑 결혼하는 건 자기가 안정적이고 부장이니까 그런 거야. 난 한 번도 아이를 원한 적 없어. 아이 가지면 몸매 망가지고 가슴 처지고 귀찮아진다고. 난 아기 돌보는 거 딱 질색이야. 내가 미나처럼 임신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꿈깨. 정적이 흘렀다. 유라의 고백은 독가스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지우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유라를 쳐다보았다. 뭐라고? 지훈이 더듬거렸다. 너 아이 갖기 싫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건 자기가 미나랑 이혼하게 만들려고 한 말이지. 유라가 죄책감 없이 쏘아붙였다. 자기가 날 선택하게 하려고. 거짓말이었어. 자기야. 난 애들 싫어해. 시끄럽고 냄새나. 지훈의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진실하고 임신 능력이 있는 아내를 알고 보니 자신에게 아이를 낳아줄 생각이 전혀 없는 여자 때문에 버린 것이었다. 그는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날카로운 자갈 한 줌을 쥔 것이었다. 후회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덮쳐 익사시키는 쓰나미 같았다. 그는 즉시 굳게 닫힌 미나의 병실 문으로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 안에는 한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방금 태어난 자신의 핏줄인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밖에 있었다. 방금 자신의 속임수를 고백한 이기적인 여자와 함께 갇혀 있었다. 지훈은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미나야. 그는 전 아내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미안해, 미나야. 내가 잘못했어. 후회해. 태주는 그 비참한 광경을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바라보았다. 강지훈 씨. 후회는 항상 마지막에 찾아오는 법이죠. 처음에 오면 그건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제 병원에서 나가주시죠. 제가 공공질서물란 혐의로 두 분을 끌어내기 위해 경찰을 부르기 전에 태준이 보안팀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팀장님, 이들을 내쫓고 얼굴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주세요.
주차장까지도 다시는 이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2명의 보안 요원이 쌀가마니를 들듯 힘없이 늘어진 지훈을 들어 올렸다. 지훈은 여전히 약하게 발버둥치며 그의 눈은 계속 미나의 병실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 아들, 미나야. 유라는 짜증스럽게 발을 구르더니 끌려가는 지훈은 신경도 쓰지 않고 먼저 휙 가버렸다. 찌질한 남자 같으니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스폰서나 찾을걸. 태주는 지훈의 외침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그곳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고 약간 구겨진 의사 가운을 정돈했다. 그는 병실 문을 돌아보았다. 그 문 뒤에는 그가 지켜야 할 2 생명이 있었다.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지훈은 분명히 다시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태주는 자신의 심장이 뛰는 한 다시는 저 쓰레기 같은 남자 때문에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는 미나가 평화로운 얼굴로 새벽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밖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나가 고개를 돌려 그에게 미소 지었다. 끝났어요? 미나가 조용히 물었다. 응, 너랑 새벽이는 안전해. 마음속으로 미나는 모든 것을 들었음을 알았다. 지훈의 절규, 유라의 고백,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리움이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다. 오직 안도감만이 있었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녀와 새벽이는 잘못된 가족으로부터 살아남았다. 1년 365일이 그 병원에서의 끔찍했던 폭풍의 밤으로부터 흘렀다. 흐르는 강물과 같은 시간은 오래된 상처를 씻어내는 힘이 있었다. 비록 그 흉터는 내가 얼마나 강하게 버텼는지를 상기시키는 기억으로 남을지라도 오늘 아침 내 새 집의 뒷마당은 누구에게서 받은 집이 아닌 오직 내 노력으로 산 집 매우 활기찬 하늘색과 흰색 풍선들이 울타리 구석구석을 장식하고 있었다. 2 그루의 망고나무 사이에는 새벽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라고 쓰인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갓 구운 케이크와 불고기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비눗방울을 쫓아다니는 이웃집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뒤섞여 있었다. 나는 테라스에 서서 내 앞에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새벽이, 눈물 속에서 태어났던 내 작은 아들은 이제 앙증맞게 비틀거리며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체크무늬 플란넬 셔츠와 미니 청바지를 입은 모습은 늠름한 작은 신사 같았다. 짙은 검은 머리카락을 옆으로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은 생물학적 아버지와의 닮은 점을 더욱 부각시켰다. 하지만 새벽이가 웃을 때마다 그의 눈은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졌다. 꼭 내 눈처럼. 신은 공평했다. 내가 내 아들의 얼굴을 온전히 미워하지 않도록 이 모습을 나누어 주셨다. 미나야, 그만 멍하니 있어. 주인공 오기 전에 케이크 잘라야지. 따뜻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내 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보니 한태준 박사. 아, 이제는 태준 씨라고 부르는 그가 종이 접시 더미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오늘 그의 자랑인 의사 가운을 입지 않았다. 편안한 폴로 셔츠와 치노 팬츠를 입고 있었고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는 새벽이를 자주 안아주어 생긴 단단한 근육이 보였다. 하지만 내게는 몇 배는 더 멋있어 보였다. 누가 멍하니 있대요? 그냥 풍선이 좀 부족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미소 지으며 둘러댔다. 태준이 시원하게 웃었다. 그는 접시들을 뷔페 테이블에 내려놓고 내게 다가왔다. 망설임 없이 그는 내 허리를 감쌌다.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행동이었다. 자기야, 이건 돌잔치지 동네 축제가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아. 저것 봐, 새벽이가 얼마나 신나하는지. 우리 둘은 정원 한가운데를 바라보았다. 새벽이는 삐에로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는 기쁨에 겨워 소리 지르며 우리를 향해 힘껏 달려왔다. 아빠, 아빠. 새벽이가 특유의 혀 짧은 소리로 외쳤다. 그는 내게 달려오지 않았다.
그는 태준에게 달려갔고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태준은 즉시 몸을 낮추고 양팔을 활짝 벌렸다. 잡았다. 우리 용사. 태준이 통통한 새벽이의 몸을 공중으로 번쩍 들어 올리며 외치고는 빙빙 돌렸다. 새벽이는 침을 흘리면서까지 깔깔 웃었다. 아빠, 비행기. 비행기. 새벽이가 졸랐다. 알겠습니다, 캡틴. 새벽이 비행기 이륙 준비 완료. 나는 눈물이 고인 채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난 1년 동안 태주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새벽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 새벽이가 이가 나면서 열이 날 때 밤을 새운 것도 그였고, 내가 디자인 마감에 쫓길 때 새벽이의 기저귀를 갈아준 것도 그였다. 새벽이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준 것도 그였다. 원래 지훈이 채워야 했던 모든 중요한 순간에 그가 있었다. 핏줄로 묶이지 않았음에도 태주는 새벽이를 자신의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했다. 갑자기 퀵서비스 오토바이 한 대가 열린 집 대문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행사를 지키고 있던 경비원에게 다가갔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경비원이 낡은 신문지로 포장된 중간 크기의 선물 상자를 들고 내게 다가왔다. 박민아님, 퀵서비스로 온 소포입니다. 보내는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새벽이에게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경비원이 보고했다.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태주는 새벽이를 내려놓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상자를 쳐다보았다. 내가 열어볼게. 그가 보호하듯 말했다. 우리는 상자를 들고 조용한 테라스 구석으로 갔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신문지를 찢었다. 안에는 페인트가 약간 벗겨진 싸구려 플라스틱 장난감 자동차가 들어있었다. 중고품이거나 재래시장에서 사날인 상품 같았다. 그리고 낡고 구겨진 흰 봉투 하나가 있었다. 내가 그 봉투를 집었다. 봉투를 열 때 손이 약간 떨렸다. 안에는 공책에서 거칠게 찢어낸 종이 한 장이 있었고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악필로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내 아들 새벽이에게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아들아. 아빠가 싸구려 장난감밖에 못 줘서 미안해. 아빠가 지금 돈이 없어. 아빠 사업이 망했단다. 사실은 유라 이모가 저지른 횡령 사건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어. 미나야, 이걸 읽고 있다면 제발 새벽에 한 번만 만나게 해줘. 보고 싶어. 나 지금 혼자야. 유라는 3개월 전에 날 떠났어. 내 남은 저축이랑 차까지 훔쳐서 도망갔어. 난 지금 터미널 뒤편 쪽방에서 살고 있어. 몸도 많이 아파, 미나야. 후회해. 정말 신께 맹세코 후회해. 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봤어. 그 의사랑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원래 그 자리는 내 자리여야 했는데, 새벽이를 안고 있어야 할 사람은 나였는데. 제발, 미나야. 두 번째 기회를 줘. 내가 변할게. 약속해. 내 집 하인이 되어서라도 내 아들 곁에 있고 싶어. 죄 많은 너의 아빠, 지훈이가. 나는 그 편지를 2번 읽었다. 내가 잘못 읽은 것이 아닌지 확인했다. 예전처럼 폭발하는 분노는 없었다. 오직 연민만이 느껴졌다. 불쌍한 지훈. 한때 비싼 정장을 입고 거만하게 내 자궁을 메마른 땅이라 모욕했던 남자가 이제는 쪽방 신세가 되었다. 자랑스러워하던 아내에게 버림받고 거지처럼 애원하고 있었다. 그의 업보는 너무나 빠르고 잔인하게 찾아왔다. 그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던 여자. 유라는 그의 인생을 뼈까지 갉아먹는 기생충이었다. 그 사람이야. 태준이 내 손에 들린 편지를 곁눈질하며 몸이 건조하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게 해달래. 자기는 망가졌다고. 유라가 자기 재산 들고 도망갔대. 태준이 짧게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기회를 줄 거야. 나는 태준을 바라보다가 얼굴에 초콜릿 크림을 잔뜩 묻힌 채 생일 케이크를 먹고 있는 새벽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기회?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기회는 17개월 전 가정법원에서 그 사람 스스로 버렸어요.
그는 새벽이 아빠가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지나간 정자 기증자일 뿐이죠. 나는 편지를 구겨 작은 종이 공으로 만들었다. 경비 아저씨, 내가 불렀다. 경비원이 서둘러 다가왔다. 네, 사모님. 이 장난감은 앞쪽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기부하지 마시고요. 더러워서 세균이 있을까 봐요. 그리고 이 편지는 태워버리세요. 내가 차분하게 명령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경비원이 떠난 후 태준이 내 손을 잡았다. 정말 후회 안 하겠어? 독이 되는 과거가 내 아이의 행복을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새벽이는 기댈 곳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새벽이가 기댈 곳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아빠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아빠는 태준 씨 당신이에요. 태준의 눈이 커졌다. 숨길 수 없는 행복의 빛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작은 빨간 벨벳 상자를 꺼냈다. 미나야, 사실 이건 오늘 밤 촛불 저녁 식사 때 주려고 했는데 지금이 딱 맞는 순간인 것 같아. 태준이 긴장하며 말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고 평소의 차분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고등학생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그가 상자를 열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 안에서 반짝였다. 박미나, 문제없는 삶을 약속할 순 없어. 그건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약속할게. 어떤 문제가 닥쳐도 다시는 혼자가 아닐 거라고. 새벽이의 공식적인 아빠가 되고 싶어. 너의 남편이 되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순수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태준 씨, 알다시피 전에 딸린 이혼녀예요.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난 이래 미친 노총각이지. 태준이 웃으며 말을 잘랐다. 우리 서로 쌤쌤이야. 그러니까. 네, 네, 그럴게요. 내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태준이 내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꼭 맞았다. 그는 나를 꽉 안았고 우리가 껴안는 것을 본 새벽이가 달려다 우리 다리에 매달리며 안아달라고 졸랐다. 우리는 파티에 참석한 친구들과 가족들의 환호 속에서 셋이서 껴안았다. 하지만 그 기쁨의 이면에서 내 눈초리는 울타리 밖에 무언가를 포착했다. 범퍼가 찌그러진 낡은 세단 한 대가 길 건너편에 멀찌감치 주차되어 있었다. 창문은 어두웠지만 약간 내려가 있었다. 그 안에서 희미하게 우리를 바라보는 한 쌍의 눈을 보았다. 움푹 들어간 눈, 수염으로 뒤덮인 야윈 얼굴, 그리고 공허한 시선. 지훈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버렸던 전 아내가 이제 다른, 훨씬 더 멋진 남자의 품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친아들이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 원래 자신의 것이었어야 할 지상의 천국이 이제 그에게 영원히 굳게 닫혀버린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차를 잠시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상관없었다. 나는 새벽이를 들어 올려 그의 통통한 볼에 입을 맞췄다. 봐, 아가. 널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아. 새벽이가 케이크를 가리키며 즐겁게 옹알거렸다. 낡은 세단은 거친 소리를 내며 시동을 걸더니 길거리에 먼지를 남기고 천천히 사라졌다. 결코 치유될 수 없는 후회를 싣고서 지우는 평생 그가 만질 수 없는 우리 행복의 그림자에 시달리며 살아갈 것이다. 나는 새벽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내 과거 이야기에 대한 마지막 문장이었다. 넌 아빠를 잃은 게 아니란다, 아들아. 넌 오히려 널 가질 자격이 없는 아빠로부터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오늘 하느님께서 훨씬 더 좋은 분으로 바꿔주셨지. 우리 머리 위로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만큼이나 밝게. 폭풍은 지나갔고 마침내 무지개가 떴다.